반갑습니다. 저는 김종배라고 합니다. 네. 이 골짜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편이 많이 불편하죠? 거기다가 이게 제 책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책이 아닌데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오늘 저자와의 대화를 학습 모드로 갈까요? 놀기 모드로 갈까요? 응? 어떤 게 좋으십니까? 반반이요? 뭐 이렇게 주체성이 없어요. 일도양단 학습 모드로 갑시다.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자, 잠깐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30대, 저는 40대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84학번인데, 이 386 세대에서 최고로 치는 게 84학번이에요. 여기 386 세대 계십니까 혹시? 없죠? 없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84학번이 최고입니다. 왜? 84학번이 4학년 때 87년 6월 항쟁을 이끈 주역이 바로 84학번입니다. 그래서 84학번 같은 경우는 이 88학번 이후는 거의 쳐주지를 않습니다. 왜? 너희들이 뭔 고생을 한 게 있냐? 이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읽어놓은 거 그냥 향유만 하는 세대 아니냐? 이렇게 핍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386이 어떻게 하다가 30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책 서문에도 잠깐 썼지만 애당초 좀 중도 무당파, 요즘도 이제 대선 국면에서 중도 무당파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 보면 항상 중도 무당파가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갈라졌던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 대선을 제외하고 2002년 대선이나 1997년 대선이나 이런 경우를 과거를 반추해 보면 2% 게임이었어요. 대선은 본래의 성격이 진영 대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대결의 성격을 띠는 선거일수록 총동원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 득표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48%를 기준으로 플러스 1%면 당선되는 거고 마이너스 1%면 지는 거고, 이런 게임이 연출이 됐는데, 여기서 중도 무당파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은 판을 좌우해버리는,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이나 학계에서 중도 무당파 이런 얘기는 수없이 하긴 했지만, 이 중도 무당파층의 실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규명해 보겠노라,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섰는데 역시 가랭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그래 나름대로 가설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선거를 쭉, 그러니까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휙휙 하면서 갔을까, 이거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잡았다 라고 해서, 이제 이 가설은 항상 과학이론의 적용 단계를 보면 이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에 대입을 했어요. 거기서 망했습니다. 제가 세운 가설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사람들이 중도 무당파층이구나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반 MB 성향의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하고 이제 집어 던져버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왔기 때문에 30대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이제 글쓰기 강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회인반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회인반에 이제 한 60~70%를 차지했던 게 주로 30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글쓰기 반에 오는 수강생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수업엔 별로 관심이 없고 뒤풀이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커플도 탄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주례 아니고 축사하라고 오길래 강력히 거부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불보다는 제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뒤풀이 가지고 되게 성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데이터 뒤지기면서 했던 얘기를 하니까 되게 놀래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멤버 중에 한 30대 여성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나요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안희정 충남지사의 팬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요라의 아주 핵심 멤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냐면 안희정 지사가 작년 말에 일본 이제 출장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갈 정도로 아주 열성, 핵심 골수 분자인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분조차도 놀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대가 상당히 진보적이다. 그 다음에 어떤 세대에 비해서 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진보적이다 그랬더니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이러저러하게 나오고 다 나온다라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무 기뻐하는데 그냥 선생님 앞에 가니까 의례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서른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386 세대만 만나면 찐밥 먹었고 그 다음에 20대 보면 왠지 미안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30대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길을 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걸 한번 정리는 한번 하긴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쓰기로 결정을 했던 게 작년 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또 30대, 20대, 40대도 했었습니다만 불러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책 속에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충 그림이 나와서 이 책 출간까지 이르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책 내용의 개요만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0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30대에는 1980년대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도 밝혔지만 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0대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생으로 국한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데이터가 그렇게 조사가 되질 않기 때문에 기초 데이터에서 설명이 안 돼서 결국은 쓸 수가 없었지만 제 그 분석 결과로는 이 1970년대생도 또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이 84학번 입장에서는 88학번 이후는 쳐다도 안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또 그러니까 소그룹 이제 강연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게 30대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90부터 93까지가 다르고, 뭐 94부터 97까지가 다르고, 뭐 98부터는 또 다르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놀고들 계시네 이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을 기점으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책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크게 두 가지 점에서 98년 이후 같은 경우는 같은 1970년대생이라도 오히려 지금의 20대, 그러니까 이른바 88만 원 세대로 운이 되는 지금의 20대하고 오히려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그것도 시대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30대를 데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을 때 다들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대학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놀라고 하더라. 왜?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직은 별 걱정 없으니까 대학 다닐 때 열심히 놀아라 그래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망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IMF가 1997년 11월에 터집니다. 그러면서 IMF 이후에 극심한 취업난을 겪기 시작을 하면서 대학이 취업 학원화되죠. 그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8학번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 영향권 안에 놓였던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환경이 다른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부제가 그때 시행이 됩니다. 대학에서. 학부제가 시행이 되는 게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게 대학 안에서의 기초 그 조직 단위, 공동체 단위가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좌를 하면서 보다 보면 정말로 제가 초기에 놀란 게 같은 학교, 같은 학번, 같은 과인데도 모르는 사이가 많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80년대 기준으로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인데 이렇게 이제 뒷자리에서 어느 학교 다니십니까? 무슨 과세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학번이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학부제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급속하게 얼마나 살벌하게 해체시켜버렸는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환경 때문에 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98학번 이후부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책에서는 그렇게 연도별로 쪼개서 여론조사는 이런 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1970년대생으로 통칭한다 이렇게만 일단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2002년 대선부터 10년 동안 치러졌던 총선과 대선을 계속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서는 연령대별 후보 지지율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그 비밀 투표의 원칙에 입각해서 선관위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연령별로 선관위가 집계한 것은 투표율 이상은 집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조했던 자료는 바로 이제 여론조사, 바로 선거 당일날
치러졌던 여론조사나 또 그날 밤에 이루어진 사후 여론조사. 그것은 요즘도 막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그 표본이 1000명을 그러니까 그 표본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선거 당일날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보통 2000명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표본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오차는 줄어들죠.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2002년 대선은 A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 2004년 총선은 B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 기관을 달리하면 일관성이었기 때문에 한 기관의 일관된 흐름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한국갤럽을 선택을 했는데 접근 가능한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 기초로 해서 보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프린트물이 있고 도표가 있지만 역대 선거에서의 연령대별 진영 지지도, 그러니까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게 범진보 진영, 범보수 진영 이렇게 나눈 건데 이거 지금 이 도표에서도 나오다시피 2002년을 기점으로 1970년대생이 진보의 꼭지점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2년 대선 때를 보면은 당시에 20대, 2002년을 기준으로 하면 1970년대생은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 20대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30대는 주로 요즘 이야기하는 386 세대를 뜻하는데 이때 거의 각축을 벌입니다. 범진보 지지율을 놓고. 그러다가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그 다음부터 1970년대생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격차를 계속 벌려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 대선 같은 경우는 40대는 뭐 더 논할 필요도 없고 20대와 30대를 놓고 보면 이때는 30대의 그 절대 다수가 1970년대생이 되는데 이때 20대와의 그 범진보 지지율 격차가 5.4%였는데 이게 2008년 총선으로 가면은 17.1%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치러졌던 총선을 놓고 보면 23%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1970년대생의 그러니까 그 진보 성향은 갈수록 강화가 되면서 다른 세대와의 격차, 범진보 지지율을 오히려 더 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1970년대생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진보적인, 상대적 진보성이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정치 성향을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1970년대생이 20대를 관통할 때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 뒤에 이제 도표가 나옵니다만 거의 놀새였었습니다. 북한 말로면. 정치에 별로 관심 없었고, 문화 취향이었고, 놀이 취향이었고, 게임에 몰두했고, 이랬던 세대였고 탈정치화된 세대가 분명했었습니다. 1990년대 각종 데이터와 자료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정치 세대가 됐고 그것도 범진보를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진보층이 되었을까? 이 책에서 탐구했던 게 바로 그건데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넓게 봐서는 세 가지인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970년대생은 이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재수없는 세대입니다. 1970년대생만 보면 밥맛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때를 잘못 만난 재수없이 그 풍파를 겪은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그러니까 30대를 거쳐갈 때 이 30대라고 하는 연령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는 1970년대생이든 1960년대생이든 1950년대생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30대가 갖고 있는 연령대의 특성은 통상 이런 겁니다. 20대 때는 대부분이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비슷비슷한 처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생 신분이거나 그 다음에 부모의 기생에서 용돈 타고 생산하는 계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최초로 독립된 경제생활 단위가 되는 게 바로 통상적으로 30대입니다. 그런데 이 30대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이 사회적인 위치와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40대에 접어들면은 그 격차가 고착화돼서 나타납니다. 통상. 그러니까 어느
60년대생이든 70년대생이든 30대 때 대부분이 같은 연령 집단 안에서의 분화가 아주 극심하게 격렬하게 나타나는 연령대가 바로 30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386 세대도 겪었던 일이고 475 세대도 겪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주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대 중후반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듭니까? 적금부터 듭니다. 요즘 뭐 펀드라고 하대요. 그죠? 적금이 아니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아주 호시절했고 재형저축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연배 되시는 분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재형저축이라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재형저축을 뭐 부활하네 만에 그런 뉴스도 잠깐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월급쟁이에 한해서 이자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이율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새내기나 이런 사람들이 가정 끼우고 이러면서 이른바 종잣돈 삼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이게 이제 시행됐던 게 재형저축이었는데, 통상 20대 중후반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서 적금을 들던 재형저축을 들던 펀드를 들던 해가지고 월급 꼬박꼬박 모아가면서 자기 이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내 거처를 구해갑니다. 그런데 386 세대하고 1960년대생하고 1970년대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1960년대생은 86년부터 88년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3조 호황기라고 부릅니다. 전두환 정권이 독재 정권이었고 엄청난 인권 탄압을 가했고 했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최고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권 이후에 노태우 정권 때 어떤 말이 유행을 했었냐면 과소비란 말이 유행할 정도였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었습니다. 이때는 웬만한 대학 졸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취직이 됐었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물론 안 됐습니다. 신원조회에 걸려갖고. 빨간 줄 그어 있으면 물론 안 됐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들이 웬만한 직장에 취직해서 재형저축 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독립해서 내 마누라와 내 새끼를 건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바로 너무 남성 위주여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386 세대 같은 경우는 바로 경제 성장의 최고 정점 단계에서 바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파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취업자 수 증감 추이라는 도표가 나와 있지만 1997년에 11월에 IMF 외환위기가 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대량 해고,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취업 대란이 벌어지고 해고 대란이 벌어진 게 1998년입니다. 이때 이 취업자 수 증감 추이 통계청 자료인데, 이거를 보면은 당시 20대의 취업 증감률이 마이너스 11%가 넘습니다. 이때는 연령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30대, 그러니까 386 세대죠. 그리고 당시에 40대, 475 세대입니다. 이들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마이너스의 수치가 다릅니다. 거의 더블 이상이 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1999년에 가도 당시에 20대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를 보시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0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제자리 걸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88만 원 세대가 겪고 있는 극심한 취업난은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취업난, 청년 백수 세대의 원조는 88만 원 세대가 아닙니다. 이들이죠. 이들이 원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펙 쌓기 열풍이 또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8만 원 세대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바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생은 바로 첫 번째로 이 취업 대란이라고 하는 풍파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백수로 떠돌다가 그러다가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김대중 정권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펼쳤던 벤처 육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 보면 2000년에 취업률 증감 추이가 플러스 3.4%로 도는 게 바로 제 분석에 따르면 이 벤처 열풍에서 기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IT 분야로 대거 흡수됐던 연령대가 대부분이 젊은 층, 20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벤처 열풍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바로 벤처 대란으로 이어집니다.
무더기로 벤처가 망해 들어가면서 무더기로 실업자가 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직격탄이 전부 다 1970년대생한테 갔습니다. 실업자 됐죠. 저축해 놓은 것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란이 옵니다. 카드를 긁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또 김대중 정권에서 IMF를 조기에 그러니까 졸업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책을 아주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데 그 내수 진작책 가운데 하나가 카드 남발이었습니다. 묻지마 카드 발급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이 폭탄이 터진 게 2003년이었습니다. 이때 신용불량자가 엄청나게 양상이 되는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당시 20대의 신용불량자 비율을 보면 2002년 9월에 비해서 6개월 뒤인 2003년 3월에 오면은 이 두 시점을 가지고 20대의 신용불량자 비율을 보면은 65%가 증가합니다. 당시 전체 신용불량자 증가율이 30%였으니까 정확히 증가율이 더블입니다. 더블. 이때 그러니까 카드 대란에 직격탄을 맞은 층도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뿌리를 내릴 기회도 별로 없었고 겨우겨우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태풍 몰려왔고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그 싹 청소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또 태풍 몰려오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어찌어찌하여 이제 가정 꾸리고 하려니까 뭐가 터졌습니까? 부동산 대란이 터졌습니다. 그게 2006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정적인 게 바로 다음 자료를 보십시오. 주택금융대출금 평균과 증가율을 보면은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증가율이 30대 이하 같은 경우는 11.4%가 증가를 합니다. 주택대출 증가율이. 근데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3.2%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십시오.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2007년에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건 2007년은 이미 부동산 대란이 일정하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끝물 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모 잘 만나가지고 2006년 부동산 대란 때 집 한 채 장만한 친구들은 쭉쭉 올라가고 내지 IMF 때부터 해가지고 좋은 직장 어떻게 용케 구해가지고 종잣돈 마련한 친구들은 또 거기다 대출금 얹어서 집 산 친구들은 경제적 안정 국면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했던 절대 다수는 뚝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지니계수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평등 정도를 표현하는 수치인데 소득의 지니계수와 자산의 지니계수를 비교를 해보면 소득 지니계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970년대생 같은 경우. 근데 자산의 지니계수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생 30대 같은 경우 지금 이 30대를 휘감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대 내 양극화라는 겁니다. 같은 연령 집단 안에서 30대와 40대 사이의 양극화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대학 동기놈이 내 초등학교 불알 친구가 얘는 집 사갖고 아파트 사갖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새빵 살이었는데 비교가 이렇게 되지. 30대인 나는 새빵 사는데 60대 할아버지는 아파트에 사시네. 이거 갖고 비교는 하진 않죠. 그죠? 이 세대 내 양극화가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이것은 386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도표에 보면 주관적 경제적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층입니까? 중층입니까? 하층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30대 같은 경우 이 여론조사는 올해 2월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 나의 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 30, 40대 가운데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나의 경제적 지위가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적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세대 내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하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시작을 할 때 이 30대의 진보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겁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범보수 진영과 범진보 진영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가 데이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런 겁니다. 30대를 보십시오. 경제적 지위 하층, 경제적 하층 같은 경우는 범진보 지지율이 그 어떤 계층보다 가장 높습니다. 20대 경제적 하층이나 40대 경제적 하층보다도 오히려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30대의 그 경제적 상층의 범진보 지지율은 20대의 상층, 40대의 상층보다도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처지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정치의식의 양극화로 그대로 전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대로 전이되어 버렸는데 30대의 절대 다수가 하층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하니까 평균에 있어서의 범진보 지지율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30대에서 지금 그 상대적 진보성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세대 내 양극화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반문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20대, 88만 원 세대도 선배들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고 있다. 취업 안 되고, 오히려 스펙 쌓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부동산에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면 20대와 뭐가 다르냐?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 20대는 연령대의 특성상 세대 분화, 그러니까 세대 내 분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통계청 그 자료를 보면은 연령대별로 이제 주택 점유 형태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되는데 잘 보면 20대의 절대 다수는 다 새빵살입니다. 당연하죠. 20대 때 집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좀 약간 이상한 애들이죠. 그죠? 그죠? 근데 40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따라서 그들이 아주 극심한 그 사회경제적 처지에서, 그러니까 극심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세대 안에서의 분열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30대 접어들어서 나타나는 양상처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의 절대 다수는 생산계층이 아니라 소비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노동 과정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생산 과정에 자기를 투입해서 얻는 노동의 대가, 이것의 어떤 차이와 그것이 자산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지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겪지를 않는 거죠. 대부분이 부모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에 종속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계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대 내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체감 지수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에서는 지금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20대의 범진보 지지율을 보면 약간 들쭉날쭉하게 나타납니다. 그 들쭉날쭉하게 나타나는 이유가인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생은 참으로 재수없는 세대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뭐 부모님 탓하려면 하셔라. 부모님 왜 저를 이때 낳아주셨을까요? 라고 탓하려면 하셔라. 버스 지나간 다음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 문화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는 386 세대하고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86 세대는 자, 당신이 정치 사회에 눈을 뜬 계기가 뭐냐 물어보면 100이면 8, 90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 광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 민주항쟁의 진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내지 성당에서 대자보를 통해서 광주 비디오를 보고 나서 피가 끓고, 그러니까 광주 학살을 했던 정권에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정권이 독재를 성격을 띠고 있어 그냥 반독재 민주화로 자동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386 세대는 거의 그래서 도덕적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대부분이 대학을 거쳐가면서 그걸 겪게 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생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조사를 해보면 다릅니다. 386 세대는 대부분이 대학을 거쳐가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면서 눈을 뜨는데 1970년대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대학 졸업한 다음입니다. 아까 제가 1970년대생은 대학을 다닐 때 내지 20대일 때 거의 놀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 이용 시 주된 관심 분야 자료가 있습니다. 1990년과 1999년을 비교한 자료인데 1990년만 하더라도 정치 분야가 43.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사회 분야로 22.2%, 합하면 거의 그 70%에 육박하는 비율이 정치 사회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1999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 4.8, 사회 15.6, 도합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디로 갔느냐? 스포츠, 레저, 연예, 교양, 문화, 생활 이쪽으로 갑니다. 탈정치화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도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인지도가 있습니다. 최소한 대학을 다니는 친구라면 우리나라의 총리가 지금 누구인지 정도는 알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어학번 이상과 그래서 쭉쭉쭉 밑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 93학번 이상 92, 91 이거와 94학번, 95학번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다. 인지함이라는 응답률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1999년에 오면은 99학번으로 가면은 총리가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응답률이 절반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정치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 세대.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때 정치 사회 문제에 눈을 떴다? 거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언제 정치 사회 문제에 눈을 떴습니까?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002년 대선 때의 노무현 바람을 보고 2004년 때의 노무현 탄핵 사태 때문에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시위 때 그리고 노무현 서거 국면에서 대부분이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시점이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 그리고 30대에 진입한 다음이라는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이 정치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됐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사건들, 제가 지금 열거했던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수많은 시민이 함께했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함께했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렇게 수많은 시민이 함께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냈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바람은 노무현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탄핵은 그러니까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 과반을 달성시켜주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서거는 500만 명이 넘는 조문 행렬을 불러오면서 엄청난 민주주의 태행이라는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드높였던 사건입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공통점에서 추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386 같은 경우는 데모할 때 발발 떨면서 했습니다. 데모하다가 잡혀가면 그날 그냥 구속이었기 때문에 발발 떨면서 했죠. 그래서 가열차게 뭐 했다? 약간의 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간적으로는 가열찼지만 가열차기 전에는 되게 떨면서 나갔어요. 그죠? 가두시 나가고 이러면 선배가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해서 건물 뒤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종이를 꺼냅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는 약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지점으로 모여라. 그러면 또 하냐? 조금만 좀 하자. 5월만 되면 5월 광주 항쟁기간이라서 하루도 안 빼놓고 나갔어요.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구속되면 우리 부모님이 엄청 상처받을 텐데. 발발 떨면서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건 아닙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이 함께 했던 겁니다. 함께 어깨 겹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뭘로 귀착되겠습니까? 자신감으로 귀착됩니다. 내가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성과를 내고 수많은 시민들이 같이 거기서 웃고 같이 어깨 겹고 했을 때 오는 그 충만감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십니다. 그것이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치 효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정치 참여가 정책이나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정서입니다. 자신감이죠. 정치 참여에 대한 자신감인데 이걸 보면은 2002년에는 1970년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정치 효능감이 45.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오면 61.7%로 푹 뜁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을 이게 났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자신감에 해갖고 정치 참여를 했는데 나의 정치 참여를 한 그 결과가 일정하게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내가 정치 참여를 하는 순간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의 정치 성향은 더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조직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 조직이라는 게 범죄 조직, 종교 조직만이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묵혀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의 성향은 강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하게 성과를 내면 더더욱이 강화됩니다. 이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1970년대생이 30대에 들어가서 그 기점이 제가 볼 때는 2002년 노사모입니다. 그 기점이 2002년 노사모는 1970년대생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 선배인 1960년대생 386세대의 작품인데 아무튼 이때 배웁니다. 그리고 이게 기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 축적된 자신감이 아주 열성적인 정치 참여로 이어지는데 이 열성적인 정치 참여가 양상이 386세대하고는 다릅니다. 2002년 대선 때 노사모 그 팬클럽에 그 들어가면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 텍스트만 줄줄이 올라옵니다. 텍스트의 내용은 무슨 논문도 아니고 노무현을 지지하는 이유,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다 이런 겁니다. 근데 1970년대생은 그렇게 놀지를 않습니다. 그 두 명의 학자가 정치인 팬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문은 여성 회원들만을 상대로 한 논문인데 이걸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까 제가 아나요 핵심 회원이 있다고 했죠. 그분이 어떠냐면 넥타이를 사갖고 찾아갑니다. 우리 님에게. 그 다음에 우리 님이 TV에 나오는데 영 이 코디가 엉망이라면 또 올립니다. 지사님 그게 뭐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양복 색깔과 넥타이 색깔이 어울리지 않아요. 이때는 이런 색으로 바꾸세요. 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올리는 게 단순히 무슨 경문식의 글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온갖 놀이가 벌어집니다. 팬클럽 안에서. 재미난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정당에 대한 귀속감과 충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이 정당보다는 정치인에 천착을 합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아주 결사적으로 뭔가 그 비분 관계에서 결의에 차서 아주 엄숙하게 정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놀자판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그 단짝이냐가 2008년 촛불 시위 때의 현장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나갔습니다만 저는 정말 적응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시위 양상은 모여서 앉습니다. 그러면 짱님이 나와서 일장 연설을 비분 관계에 한 어떤 어조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하고 여러분 나갑시다 하면 짱돌을 듭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이게 답니다. 길어야 2, 30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씨 그래서 그냥 짱돌을 던지든지 이거 방송 나가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밤새워 가면서 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진짜 처음 잡혔거든요. 막 놀아요. 그리고 막 저 연단에서는 막 연설하는데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갖고 촛불 놓고 뭐 놀고 그런 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입니다. 근데 그것이 꼭 팬클럽 안에서만이 아니라 거리에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는 문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논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세 번째, 정치 참여 양상이 게임 양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온라인 게임을 보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하나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그 캐릭터한테 내가 내 돈 내고 생돈 내고 해서 무기를 사가지고 장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캐릭터가 게임 속에서 승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게 온라인 게임 아닙니까? 이게 정치 참여 양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 유망한 그 다음에 나의 성향과 너무나 그러니까 잘 맞는 정치인을 죽이 맞는 정치인을 고릅니다. 게임 캐릭터를 고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놉니다. 주변에서. 그러다가 내가 간택한 정치인이 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해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엄청나게 힘을 몰아줍니다. 이 양상이 온라인 게임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생에 보이는 정치 참여 양상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코드인데 한 가지는 팬덤 현상이라는 거죠. 정치인에 천착하는 그러면서 한없이 사랑하는 그 다음이 놀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이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의 역 측면으로서 까 현상이 동반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아까 제가 학자 두 분이 그 정치인 팬클럽 여성 회원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재미난 게 14명의 회원을 조사했는데 8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0대 때 아이돌 팬클럽 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연예인한테 보였던 팬심이 정치 영역으로 그대로 옮아간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걸 쓰지는 않았는데 1990년대에 원조는 서태지고 그 다음 세대가 뭡니까? H.O.T. 잭스키스입니다. H.O.T. 잭스키스의 팬클럽이 한번 충돌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그때 이렇게 그 충돌의 그 현장에 계신 분 혹시 안 계시나요? 아무튼. 근데 이 양상이 지금 정치 영역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도 그 인용을 해놨지만 장충체육관에서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대거 조직 동원을 한다 해가지고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트윗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철 부대가 대거 등장을 해요. 애 없고 애 유모차에 태우고 결국 그겁니다. 오씨 그래 우리 님이 하면은 막 몰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 양상이 지금 정치참여의 주된 양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났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970년대생의 그 원인이 있는데 아까 제가 1970년대생이 20대를 보낼 때 정치 사회에서 멀어져 가면서 뭐 레저, 연예, 문화 이런 쪽으로 그 경도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은 정치 용도로 재발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20대 때 놀던 어떤 그 습성과 성향과 기질이 사실은 정치 참여 양상에서 그대로 다시 녹아들어서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용도가 바뀌었을 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아주 익숙한 1970년, 80, 60년대생은 절대로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70년대생의 그 익숙한 문화와 그 문화의 표현 양식이 지금 정치 참여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 환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어요. 왜 노사모가 2002년에 나타났을까? 근데 2002년 대선은 아주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거입니다.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상김 정치가 최종적으로 종식되는 선거가 바로 2002년 선거였습니다. 자연사하는 선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상김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역사의 무대 뒤로 이제 퇴장하는 그 기점이 되는 게 2002년 대선이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이겁니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계속 제왕적 총재로 정치권에서 제왕적 리더로 남아있었다면 노사모가 출연했을까? 저는 출연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모라고 하는 존재는 한편으로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님을 발견해서 밀어 올리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 당시 동교동계는 이인재 후보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어떤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주류 정치 세력이 간택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정치 리더가 되는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유권자들은 따라가는 이것이 삼김 정치의 하나의 특성이었는데 거기서 유권자들은 동원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게 삼김 정치의 특성인데 노사모는 그 바로 이 수직적인 동원 구조를 처음으로 거부한 사례입니다. 유권자들이 스스로 거부한 사례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이 그만큼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리더십이 약화되고 기존의 정치 질서가 이완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는 근거를 제가 하나만 들면 바로 새누리당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바로 이회창이라는 존재가 바로 제왕적 리더십을 바로 대체해서 바로 구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그 어떤 누구의 정치적 도전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범보수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지지를 하는 존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사모가 뜨고 명박사랑이 뜹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그게 처음이자 지금 기점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범진보 진영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거의 똑같은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였느냐? 그때는 제왕적인 어떤 이회창 리더십이 무너지고 공백 상태가 연출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러니까 제왕적 리더가 대체가 된 게 아니라 박근혜와 이명박이라는 두 인물로 양분이 되어버리면서 기존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구조가 무너져버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새에서 유권자들이 들어가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여지와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범진보 진영에서 특히나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빠 현상이든 까 현상이든 내지 아까 말씀드렸던 1970년대생의 독특한 정치 참여 양상은 한편으로 보면은 유권자들의 아주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정치 참여의 세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범진보 정치 세력의 위기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리더십이 확고히 서 있지를 못하고 올망졸망한 리더십들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아무튼 바로 이 포스트 상김 시대가 접어들면서 나타났던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나고 이 정치 참여가 계속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형성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자신감이 계속 북돋아지고 그러면서 진보성이 강화되는, 발양되고 강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이 1970년대생의 진보성이 더욱 도드라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정치 문화적인 요인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1970년대생의 그 진보성을 그 추동하는 요인이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요인, 강화 기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도표를 보면 SNS 이용 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대의 SNS 이용 비율이 68%고 30대의 이용 비율이 63%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0대, 그러니까 386 세대의 50.6%고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그 다음입니다. SNS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SNS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트위터를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30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트위터는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30대의 놀이터입니다. 어떤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해서 약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업계에 있는 전문가가 분석하기를 40대는 지금의 40대는 주로 페이스북을 선호하고 20대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러니까 트위터로 가다가 요즘 페이스북으로 많이 옮아가고 있다. 옮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트위터 공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유통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이 정치, 사회 이슈와 관련된 거랍니다. 그래서 약간 질린답니다. 20대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는 20대는 싸이월드를 향유했던 본세대랍니다. 그러니까 그 싸이월드를 경험했던 그 경험, 그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이 비슷하다면서요. 저는 둘 다 안 해서 모릅니다. 아무튼 비슷하대요. 그래서 옮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트윗 공간은 30대의 놀이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트윗 공간을 잘 보면 여기서 지금 모든 데이터를 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단적인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정보통신기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트윗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했는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윗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45%는 기존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였습니다. 근데 그 점유율이 45%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가 놀란 건 42%가 어떤 거냐면 트윗 공간에서 자체 생산된 정보였습니다. 기존 미디어가 보도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42%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서. 물론 거기서 트윗 공간에서 자체 생산된 정보라고 하는 것 중에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카드라 통신도 많이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42%라고 하는 이 점유율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는 두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미디어, 그러니까 보수가 주로 그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 미디어 구조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체 생산한 그러니까 정보의 점유율이 42%라는 얘기는 비슷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성격의 정보를 생산하고 그거를 공유하다 보면 계속 그 성향은 강화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트윗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사회적 소통이 결국은 1970년대생의 진보성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기제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원리가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프로야구 관중석하고 원리가 비슷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팬입니다만 꼴찌에서 열받고 있습니다만 자 김응용 감독님이 오셨어요. 자,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한화를 그 응원하기 위해서는 한화 응원석으로 갑니다. 내가 그 응원하는 팀 응원석으로 가서 같이 응원을 하다 보면 그 팀에 대한 애정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건 강화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조직 논리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트위터 공간이라고 하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기존 미디어의 정보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자체 생산하고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정치에 대한 그 유통 범위가 가장 넓은 트위터 공간이 1970년대생의 놀이터라고 한다면 이 트위터라고 하는 공간을 통한 진보성의 강화는 계속 또 이것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해서 1970년대생이 진보성을 보이는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놓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물론 이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대론은 결코 모든 것, 모든 걸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평균만 설명합니다. 그죠? 평균만 설명하고 또 숙명적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 없는 게 세대론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론에 대해서 그 이전에 그렇게 좋은 느낌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그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세대론 오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20대 대학교 다닐 때의 그 세대의 공통된 경험이 그 세대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등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386 세대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30%에서 35% 안짝입니다. 그래서 저희 386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선술집 이런 데서 항상 했던 얘기가 우리는 기득권이다. 기득권자다. 내 초등학교 불알 친구는 이런 애들은 지금 농사 짓고 있다. 근데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기득권자로서 사회에 헌신해야 된다.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꼬시기 시작했어요. 항상. 그죠? 항상 이렇게 꼬셨어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386 세대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아무리 많이 잡아야 35%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머지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를 어떻게 대표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65% 대학 문턱을 넘지 않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오히려 다수는 그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대론이 갖고 있는 맹점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0대 정치하기로 다시 세대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70년대생이 20대를 거쳤던 1990년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 문화의 고유성이 해체가 됩니다. 대학 문화의 고유성이 해체가 돼서 대중문화 영역에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대학을 다녔던 자와 다니지 않았던 자와의 어떤 세대 그러니까 경험의 어떤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인터넷이 발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역시 대학을 다닌 사람과 이들이 놀고 뭐 했던 일상적 공간이 인터넷이었습니다. 대학 문화가 해체되어 버리면서. 근데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다닌 친구와 안 다닌 친구에 따라서 진입장벽이 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 지금의 이들의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력 요인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이다. 그 규정 요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세대를 규명할 수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입니다. 88만 원 세대라면 더 그럴 겁니다. 왜? 그들은 80%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1970년대에 그러니까 상대적 진보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마구 상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그 뒤에 보면 연령대별 투표율이 나오지만 1970년대생의 투표율은 극히 낮습니다. 어떤 선거에서는 자기 후배들인 1980년대생보다 투표율이 낮은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진보성은 그건 입진보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진보라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 진보는. 그러면 왜 1970년대생의 투표율이 이렇게 낮을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발견된 게 뭐냐면 1970년대생 가운데 보수층입니다.
지금 그 다음 자료는 이념 성향별 투표 참여 의향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30대에서 자신의 그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투표, 이거는 올해 2월에 4.11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나는 진보요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61.3%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보수인 사람은 37.7%로 뚝 떨어집니다. 최저를 기록합니다. 반대로 뭐 가급적 참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도덕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나는 참여 안 하겠소라고 여론조사하면 나는 참여 안 해요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생각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걸 보면 30대 보수층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20대 보수층이나 40대 보수층에 비해서 30대 보수층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은 탈정치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들이 20대 때 탈정치화됐는데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투표에 참여해서 보수 정당이나 보수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아예 정치판에 기웃거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떨어지는 겁니다. 투표율 평균이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책에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책에서 아주 막연하게 시대정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언 아닌 제언식으로 썼지만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 국민은 활동가가 아닙니다. 운동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운이되고 있는 미래의 비전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지가 필요하니까 복지도 해야 되고 경제민주화 나오니까 경제민주화 해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무슨 논문 쓰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근데 재미난 건 이겁니다. 내가 투표에 참여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바꿀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해서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것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비전. 정치인이 내지 정치 세력이 제시하는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비전. 자기 비전. 다시 말해서 정치 참여의 목표. 정치 참여의 목표가 뚜렷할 때 참여율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이 이게 있습니다. 비교를 해봅시다. 88만 원 세대 하면 떠오르는 선거 이슈이자 정치 이슈는 뭡니까? 반값 등록금입니다. 취업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반값 등록금이 구현돼야 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1970년에 30대 하면 없어요.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육아, 노후 준비, 애 교육 다 나열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제1의 정치적인 목표, 삶의 목표, 내가 정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나의 목표라고 하는 게 명징하지가 않습니다.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1980년대로 돌아가서 데모만 하면 뭐냐면 직선제 쟁취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건 목표였었습니다. 정치 참여에. 직선제만 쟁취가 되면 국민이 그래서 대통령만 뽑으면 그래도 이 독재 정치가 많이 종식이 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 구호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때 1980년대를 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 목표 이게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시대정신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게 시대정신입니다. 그러면 30대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바로 그 구체적인 목표 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70년대생 후배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정치권이 후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기다리지 마시고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88만 원 세대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살인적인 등록금이니까 반값으로 낮춰주세요라고 요구하듯이 30대의 삶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니까 대안까지 해서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당신이 이걸 수용할 것이요 말 것이요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지하고 원하는 후보가 그거를 수용을 하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했을 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자기 비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습니다. 30대. 이게 없으니까 절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투표율이 그러니까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따라서 이거는 1970년대생에게 부여되어 있는 과제이자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는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0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대 내 양극화고 그 세대 내 양극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자산 문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겁니다. 경제적 지위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제적 지위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그 도표로 보여드린 것은. 근데 이건 이런 겁니다. 책에도 잠깐 썼지만 나는 어엿한 담보대출이 한 푼도 끼어있지 않은 내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월 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내 친구가 있습니다. 월세를 삽니다. 그런데 수입은 300만 원이지만 월세에 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저는 30대가 옥죄고 있는 게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한번 사회적 공론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30대 소통의 귀재이자 소통의 원조는 30대입니다. 한번 그것도 소통의 주제로 삼아서 30대 안에서 한번 토론하고 소통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해서 다듬어 가시기를 정말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치권하고 만나고 정치권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 정치권을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유권자의 능동적 정치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좋아서 내지 저 구린 정당은 싫어서 이거는 너무나 직접적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책에서 감히 욕먹을 각오를 하고 30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진보성은 의식화된 진보성이 아니라 정서에 머물고 있는 진보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 일방적인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사회정치학자적인 어떤 견지로 책을 썼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거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프레임을 해서 책을 쓰셨기 때문일 건데 본인의 직업이 본인 스스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 질문에 지금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질문이 많지만 일단 두 가지만 먼저 드리면요. 예. 사실 좀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읽었지만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네. 네, 70년대생으로서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내용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를 설명하실 수는 없는 한계도 있지만 너무 우리들을 30대를 놀자판으로 표현하신 거 아닌가 하는 약간 뭐랄까요. 물론 그 얘기는 제가 섭섭한 지금 얘기. 예, 아무튼 뭐, 예. 예.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너무 표현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의도는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된 근거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의 어떤 뭐랄까요 합리성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쓰시는 동안에 분명히 한계도 있었을 거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있죠. 분명히 생각하신 거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쓰시는 동안 그리고 책 안에서도 분명 30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집하고 또 책을 이렇게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본인이 쓰시는 동안 느낀 한계, 이 데이터가 분명 정확하지만
대변할 수 없었던 한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식으로 썼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문에도 밝힌 거지만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학문적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서문에서도 잠깐 밝혔는데 그 30대의 경험을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회고적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식으로 가면 책이 말랑말랑해지고 훨씬 읽기 쉽고 재밌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88만 원 세대에 대해서는 1차 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386 세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1970년대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규명된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게 완결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누구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규명하지 않았는데 그걸 감히 제가 한번 규명해보고 이게 좀 물결에 대해서 좀 더 학문적 그러니까 훈련을 쌓고 했던 분들이 좀 더 정밀한 그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어떤 자기 고백과 자기 회상과 자기 수레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각종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분석적으로 글을 썼던 것은 그게 최초의 규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그것이 한계입니다, 이 책에. 바로 그것이 한계인 게 미세한 숨결이 거의 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보통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인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한 대목만 내지 한 구절만 뽑아서 선택적으로 쓰지 인터뷰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길게 인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미세한 숨결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인용을 하는 무리수를 그 감명을 했는데 분명한 한계는 뭐냐면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바로 30대들의 모임이 있어요. 뭐 그 단체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 책 갖고 한번 얘기 좀 하다 가서 이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뭐 90부터 93까지와 뭐 94부터 96이 다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하셨던 말씀과 아,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 책에서 썼던 90년대에서 그 90년대 10년 내내 탈정치화됐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1990 몇 년도에 전대협 발족식이 있었는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거는 386이 학교 다닐 때 80년대에도 없었던 숫자입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러더라고요. 일단 10만 명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한 컷 한 컷,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지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그러한 어떤 지적이 나올 것을 저는 대비해서 앞에서 전제를 해서 이거는 평균이다. 그렇게 제 바리케이드를 그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적은 인정을 합니다. 그 지적은 인정을 하고 다만 이 책에서 그 10년의 세월, 아니죠. 20년의 세월이죠. 그죠? 20년의 세월을 짧은 필설로 책 한 권에 다 담아낼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2탄, 3탄 좀 더 훌륭하신 분들이 2탄, 3탄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당사자들이 1970년대생 본인들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로 1970년대생들이 요즘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도 꾸리고 자기들끼리 소통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 일정이 허락하는 한 저는 최대한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본인들의 이야기와 본인들의 수레를 끌어내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밑돌로만 기능하면 저는 그걸로 족하다. 이런 말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빠져나갔죠? 네. 또 다른 예. 그 30대에서 특이한 진보성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요.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연령이 높아가면 보수화되는 성향을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지금 30대가 진보성을 두드러지게 보이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보수화되는 과정이 어떤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면 서서히 보수화된다라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30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으로 봤을 때 과거의 어떤 영광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기가 사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직업이시니까 이 지금 현재 30대가 경제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위기의 세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 사람들은 보수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가 궁금하고요. 그레이 진보. 예, 그죠.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거죠. 실버 진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금 30대의 그 어떤 정치적 표현이 상당히 특이한, 좀 얘기하면 좀 기형적이라는 표현도, 뭐 기형적인 기형까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아니더라도 약간 예. 특이한 아무리-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게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멈춰버릴 수 있는 일회성인지 아니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사, 특히 이제 진보 정당 쪽, 야당 쪽에선 지금 현재 그 행해지는 정치 행태를 사실 선호하는 경향이 또 많거든요. 어떤 네. 축제 형식, 예. 어떤 게임 형식, 음. 이러면서도 대중화시키는 이것이 그러면 약간 특이한 성향을 보이는, 특이라는 것은 그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다음 세대, 이제 20대, 30대들에서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일시적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는 그 진보성을 보이는 이유를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 문화적인 요인으로 봤는데, 그러면 그 규정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보면은 이들의 진보성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화될 것이냐, 이걸 내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틀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아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올해 지금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거에 그 해소될 수가 있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진통을 앓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1970년대생을 그 옥죄했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하면 신자유주의 광풍이라고도 이제 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진단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극복 모델이 무엇인지는 전 세계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경제 구조로 볼 때 그 신자유주의 광풍이 더 기승을 부릴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선 후보들께서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복지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의지와 환경을 항상 따로 놀아서 애초의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초치는 발언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 환경으로 볼 때 그렇게 그게 그 1970년대생이 순식간에 내지 최단기간 내에 경제적 안정을 이룰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지금 1970년대생 가운데 초반 세대는 이미 4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40대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뭡니까? 칼날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까딱하면 그냥 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러한 어떤 특성까지 중첩이 된다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한순간에 나아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 문화적인 요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뀐 정치 구조와 정치 질서와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불행스럽게도 조만간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안철수 현상은 한편으로 보면 바로 그 능동적 유권자들이 만들어낸 정치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주 능동적인 유권자들의 어떤 파워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범진보 진영에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정치, 사회, 경제 개혁 운동을 해왔던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그 일정하게 기대하고 내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범진보 진영의 리더십이 아직도 허약한 상황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선을 거쳐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거쳐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 말고 정치 구조와 정치 질서의 문제인데, 이제는 밀실에서 삼김 정치처럼 밀실에서 멋이 그 뚝딱 해가지고 영수끼리 만나서 이른바 쇼 붙이고,
그 다음에 그냥 밀어붙이고 하는 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밑으로부터의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추세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첫 세대이자 주역인 1970년대생을 자극하는 외부 환경은 또 역시 계속 그대로 면면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생이 보이는 제 편으로 독특한 정치 참여 양식. 저는 이게 이상한 눈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이 방송 나가는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용입니다. 20대 견자론이 한때 나돈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최대한 저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자. 근데 그 견자론의 요체가 뭐였냐면 20대 너희들은 선배들을 봐라. 그러면서 20대 견자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렸던 결론이 뭡니까? 20대여 짱돌을 들어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왜 짱돌을 들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이겁니다. 80년대에 386 세대가 짱돌을 들었던 이유는 짱돌이 하나의 사회적 소통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돌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신나를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386 세대는. 그렇게 해야만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되고 우리들의 어떤 울부짖음이 사회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소통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할 때 지금은 소통 기제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386 세대가 거리에서 부르짖을 때 그 후세대는 인터넷에서 토론합니다. 그것도 참여입니다. 그것도 참여인 것이죠. 386 세대가 대잡으로 장문에 글을 쓸 때 후배 세대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뀐 미디어 환경과 바뀐 사회 환경에 맞춰서 소통의 양식과 시위의 양식과 정치적 참여의 양식도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80년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니네 짱돌 안 던지니까 스크럼 안 짜니까 니네는 견자다. 이거는 정말 단순 논리죠. 정말 단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팬덤, 놀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역측면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들에 맞는 그들의 참여 양식입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방식을 바꾸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방식에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절박한 컨텐츠를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들을 옥죄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끄집어내서 요구하라라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1970년대생이 보이고 있는 독특한 정치 참여 양식은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변수는 있죠. 미디어가 워낙 급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불과 몇 년 전에 팟캐스트가 이렇게 할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생은 디지털 1세대로서 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또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들의 참여 양식이 독특하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이유도 없고 그것을 꼭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거의 낯익은 얼굴이에요. 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20년 지기 친구들이랑 제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졌는데 큰 변화를 하나 느꼈는데, 저는 참고로 이제 올해 이제 30이 된 친구인데, 20년 동안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저희들의 주된 관심사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였고 스포츠였고 그리고 뭐 연애, 영화 이런 정말 가벼운 이야기들로 주를 그러니까 이뤘는데 나이가 30인데 지난 20년 하면 11살부터 30살까지잖아요. 예, 대부분의 20대 때 당연히 그 이성에 관심 같죠. 예, 아무튼. 예, 당연히 여성이 저희들의 주된 그러니까 물론 모임은 5명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여성이 주된 이야기의 중심이었는데 네. 제가 놀란 부분이 뭐냐? 이 5명의 친구들이 이야기가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네. 저희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동안 처음으로 여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네. 밥을 먹고 차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한 이야기가
정치였습니다. 근데 정치 얘기하는데 박근혜 후보는 한마디도 안 했군요, 그러니까. 예,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가 이 30대 남성 5, 이 중에는 뭐 대학원생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도 있고 백수도 있고 뭐 헬스 트레이너도 있고 뭐 영어 강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이야기는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네. 그거 가지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예. 그리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어떤 자기들끼리의 이 젊은 집단이 아젠다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이들의 주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30대가 가지고 있는,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제를 이미 안철수와 문재인이 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얘기하면요. 선거법에 걸려요. 왜 저를 왜 구렁텅이로 모십니까, 지금? 어? 예, 그게 어려운 부분인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정말 답답해서 제가 이렇습니다. 저도 나름의 이론과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똑같지 않냐? 뭐가 다르냐? 음. 어차피 새로운 바람인데. 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30대인 친구들에게 똑같으니까 아무나 찍어라. 아무나 돼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몇몇 방송에 불려갔어요. 이제 저는 또 책을 홍보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고맙습니다 하고 나갔죠. 그러면 이제 꼭 물어보는 게 연관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30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이제 저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아, 30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특히나 이 그 본선 구도에서는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중도 무당파층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국면에서는 아마 30대의 선택이 무엇인지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30대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러면 이제 객관화되니까 괜찮은데 제가 그때 아무튼 대답을 하는데 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선택을 안 하고 간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판단입니다. 근데 간 보기라고 하는 게 꼭 나쁜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그 질문자의 응답에 담겨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우리들의 요구를 모두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있어서 커다란 차별성과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그게 현답입니다.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좀 이따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이 대선 투표일입니까? 아니죠. 좀 더 지켜보세요. 좀 더 지켜보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러면서 질적으로 확실한 차이점을 발견을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아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둘째, 그게 아니라면 그 차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느긋이 지켜봐도 저는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라면 지금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켜보세요. 차이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봤는데도 차이가 없다. 알아서 하세요. 큰일 나. 이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앞에 분. 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앞에 질문하신 분과 같은 연배인 것 같은데 원래 남자들은 맨정신에서는 여자 얘기하고 술 들어가면 정치 얘기하는 동물인 것 같고요. 아무튼 요즘 시대가 시대이만큼 저도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얘기 나오는 게 다 대선이나 정치 얘기거든요. 근데 같은 연배다 보니까 저희는 20대 정치학의 영역에서 네.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대선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왜 안철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PC통신과 인터넷을 즐겼을 때
불법 복제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V3의 은혜 아니겠느냐. 아, 보온 차원이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결처보온을 해야겠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고요. 네. 문재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문재인이 그래도 구리지 않아 보여서 좋다. 구리지 않아 보인다. 예, 일단 외모가 된다는 얘기겠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훈남이다. 그렇습니까? 이런 철학에서 접근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왜 박근혜는 아니냐 이렇게 음. 물어봤을 때 시스타의 아이라인을 보다가 박근혜 아이라인을 보니까 너무 깬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팬클럽 문화에 음. 대입해서 음. 설명하시다 보니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88만 원 세대이고 30대 정치학에 포섭되지 않은 20대 정치학에 영역에 있는 저희가 세대인데 네. 저희는 30대 정치학에서 봤던 그런 H.O.T와 잭스키스의 그 격돌에선 좀 벗어나서 네. 다원화된 아이돌 시대를 겪었고요. 예. 그리고 인디밴드를 향유했고요. 그리고 힙합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거에 또 접해서 보자면 지금 20대가 30대를 보는 관점은 어쨌든 30대는 그 386 세대에 대한 반감으로 팬심이나 빠심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20대가 보기엔 그것 또한 구리거든요. 아, 예. 예. 네. 어떻게 빠심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럼 무조건적인 실드는 너무 구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20대는 또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후배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런 기성세대 반감을 가질까? 기성세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질까? 트위터에서 그렇게 싫어할까? 30대와 40대의 논리들을 이렇게 싫어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온 결론이 왼쪽 꼰대나 오른쪽 꼰대나 구린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거였습니다. 예. 예. 어쨌든 20대는 그런 구림을 싫어하고 네. 후진 걸 싫어하는 세대고요.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그런 놀이 문화에서도 깃발 들고 나오는 그런 형태들을 정말 증오했던 세대입니다. 또 증오까지. 예, 굉장히 구리게 봤거든요. 예, 아무튼. 그게 뭐냐? 음. 민중가요가 다 뭐냐? 우린 그때 서태지와 H.O.T를 듣고 386 세대가 자랐는데.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 예. 역시 깃발 들고 나가던데. 저는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깃발이다 그랬는데 예. 또 저렇게 반응이 나오네. 저 무슨 화석에서 나온 듯한 역사책에서 봤는데 저게 눈앞에서 보일 줄이야. 구려서 혼났는데. 네. 아무튼 20대는 그렇게 30대와 40대, 386 세대에 대한 구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고요. 그래서 또 보자면 그리고 지금 20대는 어쨌든 시대가 만들어낸 상황에 의해서 네. 그 뿌리 깊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88만 세대 담론에서도 있었고 아무튼 좀 억울한 면도 있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음에 의해서 내재화돼 있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뼛속 깊이 있다고 본다면 어쨌든 정치라는 게 불안감에 대한 해소에 대한 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 제도화된 해소의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 선생님께서 책에서 말씀하셨던 30대, 지금의 30대 정치학의 30대가 20대 대학 기간 내에 가졌던 그런 놀자판에 비해서는 네. 그 불안감이 깊이 내재된 20대는 훨씬 더 정치적인 의식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정치권이나 혹은 진보 진영에서나 20대를 바라보면서 20대 정치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질문하신 분의 그 말씀에 상당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도 토를 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불안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금 20대를 옥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진보성을 더 추동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일정하게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약자는 다 진보적이어야 됩니다. 약간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오히려 그 빈자는 오히려 보수적인 게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꼭 그 경제적인 요인이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의식을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구리다라는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30대도 구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 보고. 그죠? 그런 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진보성이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호응을 하고 정치권하고 이게 섞여 들어가야만이 이게 겉돌지를 않고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구리지를 않고, 그죠? 젊은 감각과 새로운 가치와 전혀 어떤 진짜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소통 양식을 통해서 20대하고 만날 때 비로소 20대의 진보성은 다듬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맞상대의 기제가 지금 있느냐의 문제, 이게 좀 하나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20대 같은 경우도 제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던 분과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때는 이제 작년 12월에 했던 인터뷰니까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리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러면 그러한 것이 정치 쪽에서 흡수가 되고 수용이 되고 다시 교호작용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구체적인 정치 성향으로 화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니까 당연히 진보성으로 귀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이 20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중에 가서는 그 진보정당,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기반이 될 조짐이 조금씩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개의 데이터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저렇게 됐어요. 그죠?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건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저는 봤어요.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그것은 통합진보당 안의 문제가 아니다. 뭐냐면 민주통합당을 보면서 20대하고 30대가 공이 느꼈던 그 민주통합당의 이미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리다라는 거고 하나는 그들도 기득권자라는 거였습니다. 민주통합당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의 정확한 의식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중간 지점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진보정당 운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보정당의 기반과 외연은 대단히 넓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 망했습니다. 그죠? 자중질환에 빠져서 망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주치는 손바닥 하나가 지금 현재로서는 극히 왜소화돼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갈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리다라고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지만 아주 협의의 의미로 아주 좁혀가지고 봤을 때 이 구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까딱 잘못해서 이미지로 가버리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잘생겨서. 그죠? 뭐 아이라인이 뭐 어떻다고요? 이렇다면 그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 뒤에 말씀하십시오. 그 시각을 좀 바꿔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오마이뉴스를 접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되고 된 거는 이제 김종배 선생님의 그 이털남 때문이거든요. 그럼 더 큰 소리로 하세요. 예, 이털남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정직한 언론 그리고 정확한 언론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네. 오마이뉴스가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의 뉴스를 보면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슈를 보고 이제 읽고 그리고 어떤 걸 이제 접하는 데도 긴데 이털남을 통해서 이제 좋은 정보를 많이 접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언론이 굉장히 문제 있다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할 텐데 이 이명박 정권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가 제가 봤을 때에는 언론이 가장 많은 자유와 기득권, 권리를 아마 누릴 때가 아니었나. 김대중 정권 때보다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때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여준 성향이 객관적이고 좀 진보적인 또는 좀 이렇게 평등적인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보수 성향으로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MB 정부에 들어와서 특히 메이저 언론사나 또는 이제 공중파의 사장이 하나 바뀌면서 어떻게 그 체제 전체가 다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제 언론 환경에 있어서 내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 하나를 좀 정확히 알려고 하면 들어오는 정보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찾아봐야 되고 네.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30대가 정치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슈 그리고 방향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언론한테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언론을 향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네. 한 가지 있다면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어떤 뭐 삼성과 같은 메이저 이제 그 광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선생님은 그래도 언론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요지는 앞으로의 우리 언론이 어떻게 될까? 네. 또 우리 30대가 언론을 향해서 어떠한 그 태도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네. 그거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에 대한 어떤 뭐 지적은 저도 뭐 100%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 뭐 동일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여기서 뭐 부연 설명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언론 수용자가 우리나라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자, 단적인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팟캐스트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시사 팟캐스트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하게 돌아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애플에서도 놀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시방 뭔 현상이요 해가지고 놀랬다라는 거면서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건 뭡니까? 팟캐스트라고,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그러니까 스테레오를 틀면 라디오가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거고, 팟캐스트를 듣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몇 공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되고 계속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능동적이고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우리 언론 수용자들이 어떤 기존 미디어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적극성. 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의 그 전망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미디어가 지금 진단하신 대로 대부분이 보수 미디어이고,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순리이고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걱정할 게 저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롭게 시도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다듬어져야 되고, 좀 더 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탈람만 하더라도 좀만 여건이 좋다면 정말 시도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죠. 이런 현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음질이 조금 나쁘고 뭔가 좀 삑사리도 나고 잡음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까탈스럽게 대하지를 않고 그 취지를 보고 거기에 담겨있는 컨텐츠를 보고 거기에 동의하고 박수 쳐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저도 이제 언론 비평지에도 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후배들을 만나면 이제는 언론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보지 마라 그럽니다. 제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여론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언론 현상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언론이 곧 여론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 지금의 언론은 여론 시장에서 한 하위 범주에 속해 있을 뿐이지 여론 시장을 주도하지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라는 프레임 하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면은 시류에 맞지도 않고 제대로 진실을 담아낼 수도 없다. 그래서 여론 시장이라는 그 역동적인 여론 시장에서 언론이 어떤 식으로 지금 위축되고 있고 거기서 영향력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수두룩박박합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만 들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일에 한 보수 언론이 일면 톱으로 천안함을 썼습니다. 왜 지방선거 당일날 천안함을 썼는지는 여기서 설명 안 해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자,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혀 약발이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 이 하나만 들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윗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보면 42%가 트윗 공간에서 자체 생산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여론시장의 지형이 어떻게 편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증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질문하신 분도 이제는 언론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세요. 언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언론의 어떤 영향력 예전처럼 그렇게 막강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라는 프레임에서 보시지는 마시고 전체 여론시장에서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는 발전의 여지가 참으로 많이 발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그 기존 언론에 대한 불만도 일정하게 다스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기존 언론이 정신 차리고 정말 할 말은 하는, 그죠? 할 말은 하는 언론, 불편부당한 언론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정파성을 띠고 편파성을 띠는 데에는 그걸 꼭 도덕적인 잣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정치권에서 운이되고 있는 것에 집토끼, 산토끼론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가장 기본은 집토끼를 먼저 단속해놓고 그 다음에 산토끼 사냥에 나간다. 이게 정치학의 ABC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 시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금은 뭐냐면 집토끼를 단속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독자의 외연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와 있고 기존 독자의 충성도를 최대한 유지를 해서 그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덩치와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이게 저는 지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집토끼 성향에 맞는 그 집토끼에 부응하는 논조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언론의 위기를 반영하는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고 도덕률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널리즘의 원리를 가지고 그 잣대를 아무리 들이밀어봤자 별로 약발이 먹힐 수가 없는 생존의 문제니까 그건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대범하게 그리고 조금은 느긋하게 언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여론시장 아주 복합적인 주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것이 때로는 중화되고 때로는 증폭되는 그 역동적인 여론시장에서 언론을 하위고리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좀 더 넓은 견지에서 보게 돼 있고 불만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을 더 먼저 발견하시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네. 그 제가 생각하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네네. 말씀드리는데요. 그 뭐랄까요? 그런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을 하고 뭐 새로운 정치적이나 변화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압박의 논리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선이라는 겁니까? 기존 미디어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팟캐스트가 떴다. 그렇죠. 그런 겁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 민주주의가 후퇴할 줄 아무도 상상을 못했으나 MB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상상을 못한 어떤 그런 후퇴를 뭐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탈남 입장에서는 그냥 언론이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농담이고. 문제는 뭐냐면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인적인 거는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등장은 어떤 거를 가져왔다고 보냐면 그 뭔가 그 이쪽 측면과 이쪽 측면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국면에서 네. 좌에 대한 어떤 선명성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외곽선을 그려 놓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그게 결국은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 새로운 어떤 미디어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한 건 사실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들은 결국 그 진보, 그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진보 그리고 원래 있었던 진보를 선명하게 드러냈을 뿐이지 네. 결국은 그 반대 기득권이 갖고 있던 기득권 그 미디어가 갖고 있던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세력들은 끌어안지 못하고 현재 지금 나눠져 있는 것보다 네, 예. 그렇죠.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미디어에서 팟캐스트만 갖고 얘기할 때 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미디어가 아니라 진영 안에서 노는 미디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예, 의미에서 보면은 인정합니다. 예. 찻잔 속에 폭풍이랄 수도 있는 측면이 예. 결국 우리들끼리 놀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모이신 분들도 사실은 대부분 진보 성향을 가진 네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우리끼리 놀고 있으면 결국은 이 편은 그대로 서 있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37% 42%의 기득권은 그대로 있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한 그 부분도 한계를 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100% 인정을 합니다. 그 100% 인정을 하고 그거는 제가 그 이탈남을 진행하면서 아주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탈남을 하는데 아주 그 강도 높게 이명박 정권이나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패널이 나오셨는데
딱 하면은 막 TV에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서 조곤조곤 인터뷰를 하면 걔를 왜 불렀냐 이렇게 갑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아직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진영의 논리에 귀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더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객관적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미디어 그 한 예로 팟캐스트가 그러면 진영을 넘나들면서 정말 통합적 기능을 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중립에 서서 아우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미디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이다? 아니죠. 한겨레 경향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뺍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뭡니까? 방송입니다. 공중파 방송이 남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은 어느 진영에 기울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국민의 자산인 공중파를 쓰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실제 주인 가운데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도 계시고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파는 편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철칙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미디어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냐면 이걸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우른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따져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뭐냐? 진영 논리에 빠지지를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저는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도 100%의 중립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존재하는 직업 중에 가장 편파적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판사입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가운데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그죠?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직업이 판사의 직업, 그러니까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사의 직업이 결코 편파적이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최종적으로 판결은 원고든 피고든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이 내려지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근거에 충실해 있다면 그 판결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디어도 지향해야 할 바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지향해야 할 바는 보수의 목소리를 다뤘으면 그 다음에 진보의 목소리도 다루고, 그죠? 그 다음에 양시양비론에 빠져갖고 여기에 오르면 요건 좀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런 식의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볼 때 이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설령 진보를 욕하는 것이든 보수를 칭찬하는 것이든 할 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버리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내지 두 번째 장사 속에 빠져가지고 그걸 하지 않는 미디어 종사자들이 문제이지 미디어는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명이 정파적인 선명성이 아니라 객관성에 좀 더 귀의해 들어가는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주장을 좀 더 선명하게 하는 게 저는 제대로 된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걸 지향을 하고 싶지만 과연 그러면 제가 100%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겸허한 자세로 지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100%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인데 정말로 오로지 정중앙의 중립적 위치에 서 가지고 한데 아우르면서 정론 직필만 펴는 언론이 있다면 다른 언론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언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언론이 곧 진리의 대변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관점의 다양성, 입장의 다양성, 이념의 다양성, 사상의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에 기초한 언론 활동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캐캐묵은 저널리즘 원칙을 앞세울 필요가 저는 또 사실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당파성이라는 표현인데 그럼 당파성을 띄고 이야기를 하고
보수의 당파성을 띠고 얘기를 하는 언론이 있으면 진보의 당파성을 띠고 이야기하는 언론이 있고 그것이 사상의 공론 시장에서 맞부딪히고 그걸 지켜보는 언론 수용자가 판정을 내려가지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그 과정이 민주주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것을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게 자꾸 나쁘게 비춰지는 이유가 당파성을 띠는 건 좋은데 당파성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드러내야 되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이러한 비열한 짓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 자체가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분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두 번 질문. 아닙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 중에 빠져있는 내용을 하나 제가 깜빡 넘어가가지고요. 이 지금 30대 그 각 세대를 구분할 때 이게 수도권과 지방, 소위 도시와 농촌에서도 어떤 차이가 혹시 동일한 게 나오시든지. 예, 그 아주 중요한 하나만 더 예. 그거 하나 하고요. 네. 아까 그 언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당사자 얘기가 되시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적 평론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퇴출하듯이 방송에서 나갔죠. 근데 그러면 그 퇴출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주장은 편파성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 시대 그 이후의 모습 이털남이라든가 뭐 유모 이렇게 평론가에서 보면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나오는데 보면은 사실 진보적인 성향을 상당히 강하게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물론 뭐 MB 정부는 뭐 두둔 이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일정적으로 역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네. 제가 옳다 그러다는 건 아니고. 예,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책의 한계인데 뭐냐면 여론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객관적 근거를 이제 거기서 뽑아서 쓰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로 데이터를 받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응답자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연령대,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직업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거 그 교차한 로 데이터까지는 없었어요. 두 번째. 보통 이제 그 데이터가 1000개, 1500개 이렇게 이제 표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가면은 표본수가 너무 작아집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서의 의미를 상실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건 저도 해당이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렸는데 나중에 잘리고 나서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드러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할 때도 잘렸던 것도 일정하게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념이 있고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총선이나 대선 때 가서 저도 기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저도 선택을 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죠? 중요한 건 이거죠. 네가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 네가 좌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좌파든 우파든 네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방송에서 요구되는 덕목과 원칙과 룰을 지키면서 방송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MBC 라디오에서 뉴스 브리핑을 했는데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특정 신문, 예를 들어서 진보지의 어떤 뉴스만 선별적으로 뽑아서 전달을 한다든지 뉴스에는 분명히 어떤 진보와 보수의 어떤 입장이 코멘트로 같이 녹아 있는데 진보 것만 뽑아서 해서 전달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잘려 마땅한 일이죠. 잘려서 마땅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그 균형을 찾아가면서 본래에 충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한정된 역할, 방송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한정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본래 그 사람 자체를 평가를 해서 그걸 낙인 찍혀서 내보내는 건 부당한 짓입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죠. 결이 다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여기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서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그렇게 제가 편파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건 뉴스 브리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TV 토론에 나간다면 저는 한 입장에 서서 또 주장을 합니다. 왜? 그건 뉴스 브리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어떠한 그 역할을 요구받고 어떠한 자세를 요구받는가에서라는 그 대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는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탈남에서는 왜 그러느냐? 그건 또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2시간 동안 조신 분 없죠? 네. 아무튼 책이 좀 약간 딱딱한 내용인데 제 딴에는 최대한 쉽고 재밌게 풀려고 했는데 어떻게 흡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2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독자이십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